2025년 늦은 밤, 파키스탄 공군 기지에서는 정적을 깨는 굉음과 함께 전투기들이 일제히 날아올라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형제이자 은인이라 불리며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두 나라 사이에서 발생한 이 갑작스러운 무력 충돌은 전 세계 외교가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아프간 탈레반이 정권을 잡기까지 파키스탄이 제공한 수십 년의 자금과 무기, 그리고 은신처를 생각하면 이번 폭격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공습의 이면에는 단순한 종교적 갈등이나 국경 분쟁이 아닌 거대 자본을 지키기 위한 파키스탄의 처절하고 필사적인 생존 본능이 깊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대외적인 명분 뒤에 가려진 파키스탄 경제의 생명줄인 80조 원 규모의 차이나 머니를 사수하려는 정부의 처절한 퍼포먼스였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파키스탄이 국가적 파산과 붕괴의 위기에 직면했던 10년 전인 2015년의 어느 절망적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복잡한 비극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2억 명이 넘는 인구 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 석유와 식량 같은 필수품 수입조차 어려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극심한 전력 부족으로 하루의 절반 이상이 어둠에 잠겼고 도로와 철도 같은 기초 인프라는 무너져 내렸지만 국제사회의 어느 국가도 선뜻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지원 조건은 가혹했으며 미국은 파키스탄이 뒤에서 탈레반을 돕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아 지원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파키스탄에게 거대한 자본의 손길을 내밀며 새로운 구원자로 화려하게 등장한 나라는 다름 아닌 인접한 거대 국가 중국이었습니다. 2015년 4월 시진핑 주석은 파키스탄을 직접 방문하여 당시 파키스탄 국내 총생산인 GDP의 17%에 달하는 46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는 이후 620억 달러, 우리 돈 약 90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로 불어났으며 이는 파키스탄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중국의 자본에 완전히 묶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로 비유하자면 약 35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본이 한꺼번에 유입되는 것과 같아 파키스탄 정부로서는 국가의 사활을 걸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인 시펙CP인 중국 서부 신장에서 인도양의 과다르 항구까지 관통하는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로서 양국의 전략적 핵심 사업입니다. 중국이 왜 이토록 거대한 자금을 파키스탄에 쏟아부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소위 말라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현재 중국 석유 수입의 80%가 통과하는 말라카 해협은 미국 해군이 장악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해로가 봉쇄되면 중국 경제는 즉시 마비될 위험이 컸습니다. 따라서 파키스탄을 종단하는 육로를 통해 중동의 석유를 직접 수송하겠다는 계획은 중국에게 있어 국가의 생존이 걸린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시펙 사업 초기 파키스탄 전역에는 14개의 대규모 발전소가 신속하게 건설되었고 지독했던 정전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파키스탄 인민들 사이에는 경제 성장의 희망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황량했던 어촌 마을 과다르는 현대적인 심해 항구와 신공항을 갖춘 국제도시로 변모했고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대륙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 통로로서 그 위용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건설의 이면에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논리와 중국의 자본 권력이 서서히 파키스탄의 경제 주권을 잠식하는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빌린 460억 달러는 무상 원조가 아니라 대부분 이자가 붙는 대출이었으며 그 금리 또한 사업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정부 간 인프라 차관은 1.6, 2%로 비교적 낮았지만 민간 에너지 프로젝트는 5%, 상업 대출은 7%가 넘는 고금리가 적용되어 재정을 압박했습니다. 상환기간 역시 정부 차관은 20-25년이었으나 상업 대출은 평균 13년에 불과해 파키스탄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돈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건설은 중국 기업이 맡고 노동자와 자재도 중국산을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이 빌린 자금이 현지 경제에서 선순환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중국 기업의 매출로 다시 빠져나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지어준 발전소의 70% 이상은 석탄 화력 발전인데 이 중 상당수는 파키스탄 자국산이 아닌 수입 석탄을 사용해야만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인프라는 늘어났지만 에너지 자립과는 거리가 먼 구조가 되었고 석탄 수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화를 지출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인 과다르 항구는 중국 기업이 40년 운영권을 가져갔으며 수익의 91%는 중국이, 파키스탄은 단 9%만을 가져가는 불평등한 조건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부채 함정이라 부르는데 빚을 내어 지은 인프라의 수익을 빌려준 쪽이 독점하며 결국 국가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구조를 뜻합니다. 과거 스리랑카가 한반토타 항구를 중국 자본으로 지었다가 빚을 갚지 못해 99년간 운영권을 넘겨준 사례는 파키스탄의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는 듯했습니다. 2025년 기준 파키스탄의 총회체일 300억 달러 중 중국의 진 빚은 290억 달러로 전체의 22%에 달하며 중국은 단일 최대 채권국이 되었습니다.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한계를 넘으면서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졌고 IMF로부터 수차례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파키스탄은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면 즉시 국가 부도와 정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며 사실상 중국의 경제적 글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경제 종속 상황 속에서 파키스탄 내부에서는 정부를 불신하는 TTP와 BLA 같은 무장 반군 단체들이 세력을 급격히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TTP는 파키스탄 정부를 전복하고 이슬람 율법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며 BLA는 발루치스탄 지역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강력한 무장 조직입니다. 서로 목적은 달랐지만 이들은 공통의 타겟을 설정했는데 그것은 바로 파키스탄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2021년 아프간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국경 너머 아프가니스탄은 파키스탄군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TTP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무장 단체들은 파키스탄에서 일하는 3만 명의 중국인을 공격하여 공포를 확산시키고 프로젝트를 중단시켜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경제적 사보타주 전략을 폈습니다. 2021년 7월 다수댐 프로젝트 현장으로 향하던 버스가 폭발하여 중국인 9명을 포함해 13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테러가 발생하며 비극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2022년 4월에는 카라치 대학교에서 최초의 여성 자살 폭탄 테러범이 투입되어 중국인 교사들을 살해하는 등 공격의 수법은 더욱 대담하고 잔인해졌습니다. 파키스탄 군대는 무장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공격을 시작하면 그들은 즉시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어 도망쳤고 주권 문제로 인해 파키스탄군은 추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무장 단체들은 파키스탄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중국의 자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간파하고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중국인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파키스탄 전역에는 약 3만 명 이상의 중국인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공포에 질려 철수하게 된다면 시펙 프로젝트는 즉시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러를 넘어선 소위 경제적 사보타주 전략으로 적국의 핵심 인프라와 투자자를 공격하여 내부로부터의 경제 붕괴를 유도하려는 매우 고단수의 전술이었습니다. 2021년 7월 다수댐 건설 현장으로 향하던 버스가 폭발하여 중국인 노동자 9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사망하는 파키스탄 역사상 최악의 대중국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2022년 4월에는 카라치 대학교 내 공자학원을 노린 여성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중국인 교사 3명이 목숨을 잃는 등 공격의 수법은 더욱 잔인하고 대담해졌습니다. 2024년 3월에는 또다시 다수댐 프로젝트를 겨냥한 자살 폭탄 공격으로 중국인 엔지니어 5명이 사망하자 파키스탄 정부는 범인이 아프간에서 기획된 것이라며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이은 테러로 인해 공포가 확산되자 다수댐과 타르벨라 수력 발전 등 주요 프로젝트 현장에서 수천 명의 중국인 인력들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작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분노한 중국 정부는 파키스탄을 향해 도대체 우리 국민의 안전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계속하겠냐며 이례적으로 강력하고 공개적인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로서는 과거 자신들이 키워주고 지원했던 아프간 탈레반이 이제는 자신들의 경제를 파괴하는 TTP를 숨겨주고 보호하는 배신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 아프간 전쟁이 한창일 때도 파키스탄은 겉으로는 미국의 동맹인 척하며 뒤로는 탈레반에게 정보와 자금을 제공하며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합참의장은 파키스탄 정보기관인 ISI가 탈레반의 하카니 네트워크를 사실상의 팔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증언할 정도로 양국의 유착은 깊고
비밀스러웠습니다. 파키스탄이 이처럼 위험한 줄타기를 했던 이유는 동쪽의 인도에 맞서 서쪽의 아프가니스탄에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정권을 세워 포위망을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2021년 탈레반이 카불을 함락시켰을 때 파키스탄 정보국 수장이 카불에 나타나 웃으며 "걱정 마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했던 장면은 그들의 승리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아프간 탈레반은 파슈툰족으로 구성된 TTP 대원들을 형제로 여기며 그들을 넘겨달라는 파키스탄의 요구를 이슬람 형제라는 논리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프간 탈레반은 1893년 영국이 인위적으로 그은 국경선인 듀랜드 라인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민족인 전사를 적에게 넘기는 것은 배신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아프간 탈레반이 이제는 파키스탄을 향해 TTP는 너희의 국내 문제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과거 파키스탄이 미국에 했던 변명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아프간 탈레반과의 여러 차례 휴전 협상을 중재했으나 2022년과 2025년의 협상이 연이어 결렬되면서 파키스탄 내부의 테러와 중국인 사상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2024년 이후 중국의 외교토는 정중하지만 냉혹하게 변하여 파키스탄 내 자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추가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중국은 실제로 시펙 2단계의 핵심인 68억 달러 규모의 ML1 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철회하며 파키스탄의 경제적 생명줄을 서서히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가을 샤리프 총리는 베이징을 방문해 투자를 요청했으나 중국은 대형 인프라 대신 농업과 전기차 관련 소규모 협약만을 체결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파키스탄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FDI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투자 위축은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6%를 넘었던 경제 성장률은 2023년 마이너스 0.2%까지 곤두박질쳤으며 이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투자 둔화가 가져온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2025년 7월 파키스탄 총리는 고위급 회의에서 중국 국민의 안전 보장이 중국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임을 대외적으로 시인했습니다. 만약 중국의 지원이 완전히 끊긴다면 모든 공사는 중단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이미 진 막대한 빚을 갚지 못해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파국을 맞이할 위기였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수뇌부는 아프간 탈레반과 협상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느냐라는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초기에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며 여러 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2022년에는 한 달간의 휴전을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투자가 철회되기 시작하자 파키스탄은 아프간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자본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망하느냐 나중에 망하느냐의 선택지에서 파키스탄은 결국 현재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 수십 년간 키워온 반당 은인인 탈레반의 등에 칼을 꽂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탈레반과의 관계 악화로 안보 위기가 커지는 것은 감수할 수 있었지만 중국 자본의 이탈로 인한 정권 붕괴는 정치인들에게 훨씬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미래의 잠재적인 안보 위협보다 당장 눈앞에 선거를 치르고 경제적 파멸을 막는 것이 정치적 생존을 위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뤄왔던 안보 위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왔고 2024년 한 해에만 테러로 인해 1000명 이상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테러 공격 횟수는 전년 대비 34%나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며 파키스탄 전역은 피비린내 나는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2025년 10월 파키스탄은 칼을 뽑아들었고 아프간 영공을 침범해 카불과 잘라바드 등 주요 거점을 동시다발 폭격하는 카이버스톰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공습은 TTP의 최고 지도자인 메수드와 고위 간부들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었으며 국경 너머 안전한 피난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작전 결과 간부 일부를 사살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민간인 70명이 사망하고 478명이 부상을 입는 등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인도주의적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아프간 탈레반은 즉각 보복에 나섰고 듀랜드 라인 전역에서 파키스탄군 초소를 공격하며 양국은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본격적인 무력 교전에 돌입했습니다. 카타르와 튀르키예의 중재로 잠시 휴전이 성립되기도 했으나
2025년 11월 이스탄불 협상이 결렬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증오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2026년 2월 파키스탄이 다시 카불까지 공습하자 아프간 국방장관은 이제부터는 공개적인 전쟁이라며 파키스탄을 향해 공식적으로 전면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테러를 소탕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으로 보이지만 그 실상은 중국이라는 유일한 돈주를 지키기 위한 처절하고 처절한 경제적 퍼포먼스였습니다. 파키스탄은 형제 국가를 피 흘리게 해서라도 중국이라는 거대 자본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행동으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군사적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간부 몇 명을 제거한다고 조직이 와해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보복 테러를 부를 수 있는 효과 대비 리스크가 매우 큰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퍼포먼스는 즉각적인 외교적 성과로 이어져 2026년 1월 양국은 산업과 농업 및 광업 중심의 새로운 투자 계획인 10획2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파키스탄의 이러한 대테러 노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합의했고, 이는 차이나 머니를 지키기 위한 파키스탄의 노력이 결실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10획기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진행 중이었으나 이번 공습은 중국의 신뢰를 유지하고 투자를 지속시키는데 결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2026년 2월 말, 현재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국경 전역에서 교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양국은 사실상 전면전과 다름없는 심각한 전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국제관계에서 이념이나 종교, 그리고 과거의 은혜조차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파키스탄의 아프간 폭격은 단순한 테러와의 전쟁이 아니라 유일한 경제적 생명줄인 중국 자본을 사수하기 위해 선택한 처절하고 슬픈 퍼포먼스였던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유일한 돈줄을 지키기 위해 파키스탄은 자신들의 정권 수립을 도왔던 은인이자 동지인 아프간 탈레반에게 폭탄을 던지는 냉혹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의 힘이며 국제관계에서 이념이나 종교적 동질성보다 경제적 생존과 돈이 우선시되는 현대사회의 가장 차갑고 어두운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선택한 이 위험한 도박이 과연 그들에게 약속된 경제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부채와 끊이지 않는 전쟁의 대수로 인도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파키스탄 인민들이 발전소를 통해 밝은 세상을 꿈꾸며 맞이했던 중국의 자본이 이제는 그들의 이웃에게 총구를 겨누게 만드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10획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무장단체들의 공격과 이를 막기 위한 파키스탄의 무력 대응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국제정치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과 경제적 생존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냉혹한 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 비극, 그리고 거대 자본이 얽힌 경제적 전쟁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통찰과 생각할 거리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과거의 은인을 타격해야 했던 파키스탄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고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보통의 경제 채널을 통해 세계 경제의 복잡한 이면을 다루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적 사건들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을 담은 파키스탄의 처절한 생존 투쟁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제사회의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코스피 지수가 6300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대한민국 증시의 새 역사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뜨거운 러브콜을 보도하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전광판 숫자 뒤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에만 자그마치 9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고 떠나버린 기이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주인공인 외국인들은 조용히 짐을 싸서 파티장을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더 뜨겁게 타오르는 이 상황이 과연 말이 될까요? 저는 오늘 이 기괴한 랠리의 실체를 까발리고
6300이라는 숫자 속에 감춰진 아주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보통 주식시장이 좋으면 경제도 함께 좋아야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실물 경제는 마치 차가운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늘어야 하는데 우리의 이웃인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사상 최악의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지금의 호황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청년 고용 상황은 더욱 처참해서 2025년 한 해에만 청년 취업자가 17만 800명이나 줄어들며 코로나19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계부채는 1,979조 원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며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지만 실물 경제는 고사 직전인 이 상황은 마치 망하기 직전의 회사가 여는 마지막 야유회와 같습니다. 경영진은 이미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마쳤는데 영문도 모르는 직원들만 마지막 불꽃놀이의 화려함에 취해 파티를 즐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떠나는 경영진의 정체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로 2026년 2월 20일까지 코스피에서만 무려 9조 5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외국인 순매도액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이 불과 2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을 빠져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이만큼 팔아치우면 지수가 폭락해야 정상인데 코스피가 6300까지 상승한 배경에는 매우 독특한 수급 구조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모든 주식을 버린 것은 아니며 삼성전자를 9조 5,000억 원, SK하이닉스를 6조 원어치 팔며 막대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입니다. 반도체 주가가 단기간에 50%에서 60% 이상 급등하자 글로벌 자금들이 영리하게 수익을 확정짓고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거대한 매도 물량을 받아내며 지수를 억지로 끌어올린 것은 개인이 아니라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 금융투자기관들의 기계적인 매수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단순히 돈을 벌어서 나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리스크를 감지한 것일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선 지금의 시장을 지탱하는 선물과 현물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그 사이의 괴리를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은 복잡할 수 있지만 시장의 핵심인 베이시스라는 공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베이시스는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값입니다.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비싼 상태를 콘텐고라고 부르며 이때 베이시스는 플러스가 되어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낮아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은 베거데이션이라고 부르며 시장의 공포를 반영합니다. 기관들은 이 차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선물이 100원이고 현물이 95원이라면 싼 현물을 사고 비싼 선물을 팔아 확정 수익을 챙깁니다. 이러한 기계적인 차익 거래를 위해 기관들이 현물 시장에서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이면서 지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2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6조 원씩 팔아치우는 동안 국내 기관은 무려 11조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특히 증권사와 투자회사 같은 금융투자 쪽에서만 8조 원 가까운 순매수가 쏟아졌는데 이것이 6300이라는 숫자의 진짜 동력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매수세는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를 보고 들어온 건강한 돈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적 프로그램 매매일 뿐입니다. 여기에 ELS 같은 파생 상품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해지 수요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본래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의미에서 What the dog, walk the dog 현상이라고 부르며 매우 위험한 신호로 간주합니다. 파생 상품이라는 작은 꼬리가 코스피라는 거대한 몸통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시장의 펀더멘털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진짜 위험한 점은 이 기관 매수세가 기업의 미래 전망이나 경제의 기초 체력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사실에 있습니다. 수급 구조에만 의존해 쌓아 올린 지수는 그 수급의 방향이 단 한순간이라도 역전되는 순간 모래성처럼 빠르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현물에서 9조 원을 파는 것도 모자라 선물 시장에서도 3조 8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지수가 6300에 도달하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2월에만 6조 원 넘게 현금을 챙겨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지금의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주체는 오직 증권사와 금융투자사들의 알고리즘뿐이며 이는 매우 불안정한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통찰력이 아니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지금 사면 차익이 난다고 계산해서 자동으로 주문을 넣고 있는 비인격적인 시장입니다. 기업 가치를 보고 들어온 돈은 쉽게 빠지지 않지만 기계적으로 들어온 돈은 조건이 바뀌면 빛의 속도로 매물로 돌변해 시장을 공격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조차 반도체 호황 뒤에 숨은 외국인의 매도세와 AI 과잉 투자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강력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정 없이 급등한 지금의 시장에서 상승이 영원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취해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제 우리는 수급 구조보다 더 거대한 파괴력을 가진 두 번째 리스크, 바로 미국의 관세 폭탄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을 마주해야 합니다. 현재 코스피 6300을 떠받치는 심장은 반도체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무려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발동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글로벌 관세 전쟁을 이미 시작한 상태입니다. 처음 10%였던 관세는 단 하루 만에 법정 최대치인 15%로 격상되었고 2026년 2월 24일부터 이미 전격 적용되고 있습니다. 더욱 불안한 점은 이 조치가 150일 한정의 임시 방편이며 7월 24일 만료 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공포는 임시 조치인 122조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연구 무기인 무역법 301조, 즉 슈퍼 301조의 등장입니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을 조사해 보복 관세를 때리는 조항으로 세율의 상한선도 없고 기간의 제한조차 없는 무제한 무기입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과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USTR 대표는 일부 국가에 대해 15% 이상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며 쿠팡 지분을 가진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규제를 차별이라 주장하며 301조 조사를 공식 청원했습니다. 여기에 안보를 명분으로 특정 산업을 정조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또 다른 핀셋 관세의 위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자동차의 15%, 철강의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근거가 바로 이 232조였으며 이제 그 칼날은 반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USTR 대표는 232조를 매우 지속 가능한 수단이라 평가했고 이는 한국의 주력인 반도체가 다음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반도체가 301조나 232조의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통상 이슈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코스피의 심장인 반도체 수출이 미국의 관세체계 재편이라는 거대한 폭풍 후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기계적으로 쌓아 올린 지수 위에 관세 폭탄이라는 실물 리스크가 떨어지는 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습니다. 반도체라는 한쪽 다리에 모든 체중을 싣고 있는 한국 경제는 기초 체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돌부리 하나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38%가 두 종목에 쏠려 있다는 것은 반도체 업황이나 관세 정책에 아주 작은 균열만 생겨도 지수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자신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집중된 과도한 리스크를 냉정하게 직시해야만 합니다. 미래를 보고 들어온 건강한 자본이 아닌 기계적 수급으로 버티는 시장에서 관세 변수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급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경제가 무너졌음에도 주가가 폭등했던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통해 숫자의 함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시선을 돌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믿기 힘든 주식시장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는데 2018년 카라카스 증권거래소 지수는 전년 대비 무려 16.0%나 폭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자 현금을 들고 있으면 자산이 매일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사라지는 현금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금, 달러, 그리고 주식이라는 실물 자산 대피소로 몰려들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16.0%나 올랐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수익은 제로에 가까웠던 이른바 유령 랠리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코스피 6300도 베네수엘라처럼 실체 없는 거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률은 2%대로 안정적이며 원화 가치가 폭락하거나 예금 금리가 물가보다 낮은 상황도 전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번 코스피 상승에는 반도체 수출이라는 강력한 실체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
베네수엘라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첫 20일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3% 넘게 증가하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성장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장을 단순한 유령 랠리라고 깎아내리는 것은 과장이며 대한민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지점은 이 랠리가 AI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테마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시가총액의 38%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강점이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두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자영업 폐업과 청년 취업 감소 등 여전히 차가운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 체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반도체라는 한쪽 다리에만 온 체중을 싣고 있으면 작은 돌부리에도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 매매 기반의 취약한 수급 구조와 미국의 관세 변수가 겹치면 상승의 실체는 순식간에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영원할 것이라는 낙관론과 기업 심리가 4년 만에 긍정으로 전환된 자신감은 때로 리스크를 가리는 가림막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스피 6300이라는 화려한 숫자 앞에서 실체 있는 성장과 과열된 거품의 경계가 어디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과거 IT 버블이나 2021년의 하락장 때도 사람들은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고 확신했지만 역사는 늘 가혹한 조정을 동반했습니다. 실체가 있는 랠리라 할지라도 수급의 방향이 꼬이거나 외부 압력이 가해지면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슬아슬한 고점에서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비관론을 퍼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낙관에만 취하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점검하며 나만의 방어벽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포트폴리오 균형을 점검하고 과도하게 주식 비중이 높다면 일부 차익을 실현해 현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은 물가 상승률이 2%인데 예금 금리는 2.9%로 현금을 보유해도 실질적인 구매력이 유지되는 아주 이례적인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 정도를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한다면 시장이 패닉에 빠져 자산 가격이 급락할 때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집중도 리스크를 인식하고 내 자산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에만 쏠려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도체라는 한쪽 다리에만 온 체중을 싣고 있으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대응하기 어렵기에 섹터의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미국의 무역 대표부인 USTR의 301조 조사 동향과 반도체를 타깃으로 하는 232조 조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며 외부 변수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무역 정책은 단순히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파괴적인 시장의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바로 세계 에너지의 목구멍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린 사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가 해협을 전격 봉쇄하면서 전 세계 원유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동차 기름값과 마트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심지어 월급의 실질 가치까지 떨어뜨리는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몸의 목구멍과 같아서 중동의 석유가 아무리 많아도 이 좁은 길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 세계 경제는 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바다로 운송되는 원유의 약 25%, 그리고 액화천연가스인 LNG 물동량의 약 20%가 오직 이 해협을 통해서만 이동합니다. 특히 한국은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원유가 한국에 오려면 반드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대체 경로인 파이프라인들은 이미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어 여유 용량이 매우 부족하며 결국 해협이 막히면 대체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은 매우 민감해서 실제로 해협이 완전히 막히기도 전에 뉴스 헤드라인 하나만으로도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공습 전날 65척에 달하던 유조선 통행량이 봉쇄 직후 단 6척으로 급감하며 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 극단적으로는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대 경제에서 석유는 모든 물건의 기초 원료이기에 유가 폭등은
즉시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전 세계적인 물가 충격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러한 대혼란 속에서 금 가격은 온스당 5,400달러를 돌파하며 1년 만에 80% 가까이 폭등하는 등 안전자산으로의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고 기업은 비용 부담의 생산을 줄이는 공급 충격에서 시작됩니다. 기업이 생산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고용도 위축되며 사람들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반복됩니다. 결국 소득은 줄고 소비는 더 얼어붙으며 경기가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은 1973년 오일 쇼크 당시의 경제 위기를 연상시킵니다.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달러라는 안전한 방공호로 몰려들며 이는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현상을 심화시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반대로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데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500원대 중반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달러로 결제하는 한국에게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은 동시에 두 대의 펀치를 맞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이중고입니다. 비료의 원료인 천연가스와 포장재의 원료인 석유 가격이 오르면 마트의 식료품과 생활용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카타르가 LNG 생산을 중단하고 해상 운송이 불안해지면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더 심각한 공급망 충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혼란 속에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식을 무조건 보유하기보다 경기 방어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식품, 생활용품, 헬스케어, 그리고 전기나 수도 같은 유틸리티 섹터가 대표적인 방어주입니다. 반면 유가와 물가에 민감한 자동차, 항공, 레저 업종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비중을 줄이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한국의 예금 금리 2.9%는 물가 상승률 2%를 웃돌고 있어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결코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닙니다. 안전자산의 상징인 금은 이미 온스당 5,400달러를 넘어서며 폭등 중이므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 비중을 점검해보는 것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1637년 튤립 버블부터 2000년 닷컴 버블까지 모든 거품의 정점에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확신이 가장 위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코스피 6300이 실체 있는 랠리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과열인지 아무도 단정할 수 없기에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시장을 대해야 합니다. 상승장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실력은 하락장이 왔을 때 그 수익을 온전히 지켜내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능력입니다. 시장은 내일도 열리며 자본만 있다면 기회는 언제든 다시 오지만 준비 없이 방심하다 자본을 잃으면 다음 기회는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냉정한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관에 빠지지 말고 냉정하게 시장을 지켜보며 성투하시길 응원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가치 있는 경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